영상 제목 제안,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면 난 이제 그 가족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예천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68세 강미자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갔고, 은퇴한 후에는 남편과 함께 시골 마을에서 조그만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에겐 세 아들이 있습니다. 다 장가를 가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막내 동진이는 유독 제게 애틋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그 아이가 결혼한 후 제 자리가 점점 흐려지는 걸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며느리 은채는 참 다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조그마한 반찬 하나에도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손편지를 써가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던 그런 아이였죠. 하지만 결혼하고 한 년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생기고 은채가 육아로 지쳐갈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전화는 줄고 왕래는 뜸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안 맞아서 라며 점점 발길을 끊었죠. 그래도 저는 먼저 연락하기보단 조심했습니다. 불편할까봐, 부담 줄까봐.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니라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참으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명절 아침, 저는 지인을 통해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은채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는 거였어요.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가족여행, 사랑하는 엄마 아빠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손녀 하유리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은채와 그 친정 어머니의 모습. 저는 그 사진을 제사상 앞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 나는 필요할 때만 연락받는 존재였구나. 이 아이에겐 친정이 진짜 가족이고 나는 그냥 시댁 어른일 뿐이었구나. 그날 이후로 제 존재가 이 집안에서 점점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한 번, 두 번 조용히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겪으며 결국 제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 내린 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젊은 시절 저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엔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오후엔 학부모 상담, 밤엔 수업 준비. 남편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저 혼자 짊어진 듯한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 모든 피로는 잊곤 했죠. 특히 막내 동진이는 저를 유난히 잘 따랐습니다. 심부름도 척척 해내고 제 곁에 꼭 붙어 다니던 그런 아이였어요. 세월은 참 빠르죠.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저도 퇴직하고 나니 문득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는 게 부모된 입장에선 가장 큰 보람이니까요. 은채가 처음 인사하러 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말투는 정갈했고 행동엔 예의가 배어 있었죠. 무엇보다 동진이가 행복해 보였기에 저도 그 아이를 마음에 들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명절마다 연락해 어머님 도와드릴 건 없나요? 묻던 아이. 제가 반찬을 보내면 손편지로 감사 인사를 전하던 아이. 하지만 그 따뜻함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지쳐가던 어느 날부터 전화는 뜸해지고 만남도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저의 존재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죠. 명절을 앞두고 이번엔 친정 쪽만 다녀올게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가 아프거나 유치원 행사에 보호자가 필요할 땐 꼭 저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혼자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차 타고 몇 시간을 달려가 손주를 돌보고 밤엔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그저 아이들이 편하면 됐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참고 너무 바보같이 살아온 건 아닐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당연하게 희생만 해온 건 아닐까?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면 난 이제 그 가족이 아니다. 이 결심이 무모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선택은 제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는 작은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제 시간을 제 삶을 위해 씁니다. 혼자 영화도 보고 손주에게 반찬을 챙겨주기보다 제 건강을 위해 요가를 배우러 다닙니다. 예전엔 어머님 감사해요 라는 말 하나에 마음이 녹았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에게 미자야 참 잘했어 하고 말해줍니다. 이 영상이 혹시 저처럼 누군가의 며느리이자 시어머니이자 어머니로서 마음이 무너져 본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가족이어선 안 됩니다. 진심으로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그 명절 이후 저는 먼저 연락하는 걸 멈췄습니다. 더는 괜히 먼저 안부를 묻거나 먼저 도우려 들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감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외로 고요했어요. 은채도 동진이도 별다른 연락이 없더군요. 처음엔 씁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괜히 애써봤자 돌아오는 건 허탈함 뿐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끊은 지 3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은채.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하율이가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바이러스성 장염이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대요. 그래? 많이 아픈 거니? 다행히 큰 병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상주해야 해서요. 다음 주부터 제가 복직이라 회사 일정이 전혀 조정이 안 돼요. 혹시 어머님 낮 시간대에 병실 좀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동진인 외근이 많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묵혀있던 감정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한 장면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차례상 앞에 덩그러니 앉아 허무했던 그날, SNS 속 활짝 웃는 사진, 몸이 아파서 명절엔 못 내려온다더니 친정과 여행을 갔던 기억들, 그런데 이제 와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회사가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야, 너희 친정어머니는 뭐 하신댔니? 저희 엄마도 근무 중이라 시간이 안 되세요. 그럼 그쪽에서 휴가를 내시라 해. 난 이번엔 어렵겠다. 은채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통화는 끝났습니다. 전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죠. 그로부터 이틀 뒤 동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채가 깜짝 놀랐대.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 몰랐다고? 하율이 병원에 혼자 있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대. 혼자는 아니지. 친정에서 도와주시겠지. 엄마, 우리 가족끼리는 같이 도와야 하는 거잖아. 그 가치에 엄마는 항상 빠져 있었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동안 얼마나 아무 소식이 없었는지 넌 알기나 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동진이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은채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오더군요.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늘 나는 힘들었고 항상 나만 애쓰고 참아왔는데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을까요? 그날 이후 은채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율이가 계속 할머니 찾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흔들렸습니다. 하율이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약해졌고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저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며 상처받고 살아야 하나요? 결심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이용만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미안한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그 명절 아침에 친정여행을 가기 전 나에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죠. 그 한마디가 없었기에 저는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떤 연락에도 더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읽고도 답하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는 은채의 메시지, 하율이가 할머니 계속 찾아요 라는 동진이의 말에도 저는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저의 헌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편할 때만 날 가족이라 불렀고 불편할 땐 내가 조용히 사라져 주길 바랐죠.
어느 날 큰며느리 오세정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은채가 좀 이상하긴 하던데요. 명절 때 그 집 들렀더니 괜히 저한테도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 부탁드렸는데 어머니가 거절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담담히 말했죠. 재정아, 가족이라는 건 말이야. 불편한 일도 같이 넘기려는 노력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지. 필요할 때만 찾고 불편하면 외면하는 그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야. 재정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은채는 꼭 필요할 때만 사람을 대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 혼자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며칠 뒤 동진이가 퇴근하자마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였죠.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은채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영상 스크립트, 한국어, 감정 중심, 스토리텔링. 그래도 하율이 아프잖아요. 그 아이 생각 좀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동진아, 네 아내가 명절에 어디 있었는지 너는 알고 있었니? 그건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친정에 다녀온 거야. 그런데 그걸 나는 지인을 통해 들었다. 네 아내 입으로 직접 듣지도 못했고 어디 간다는 말도 없었다. 나는 그런 소식조차 들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지. 그 말을 듣고 동진이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나는 말이야, 명절에 시댁은 피하고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을 간 그 자체보다 그걸 당연하게 숨기고 나한텐 말 한마디 없었던 그 무심함이, 그게 너무 서운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한테 나는 그냥 아이 맡아주는 보모였던 거지. 동진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당연하게 도와주셔서 우린 그래, 그게 문제였다. 내가 다 해버렸으니 너희는 진심으로 고마워한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던 거지. 그날 이후로 동진이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은채는 몇 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채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전화를 드려도 될지. 은채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혹시 한번 만나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참고 감내하며 살았는지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말없이 명절을 비웠던 며느리, 그런 뒤에도 아이를 맡기려 했던 그 태도.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단순한 후회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이젠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조용히 멀어지기로 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죠. 봄이 되자 하유리의 장염은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휴가를 내 병간호를 했고 은채는 복직해 다시 직장에 복귀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한동안은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동진이도 은채도 심지어 하유리도요.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진이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시간 괜찮으세요? 은채랑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한 번은 마주 앉아야겠다는 생각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도심의 한 조용한 한정식집.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채는 예전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죠? 많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식사 자리 내내 어색한 기류만 흘렀고 은채는 입을 아꼈고 동진이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제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말보다 먼저 행동이 따라야 했다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 순간은 그냥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서로 다치지 않기만 하면 돼. 그 말로 제 감정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은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율이 유치원 하원 시간이 애매해서요. 혹시 어머님이 하루에 한두 시간만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또 기대는구나.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그 역할을 할 생각이 없어. 하율이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도 나를 좀 돌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은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투엔 또다시 감정 없는 예의만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성한 게 아니구나. 그냥 다시 필요해지니까 돌아온 것뿐이구나. 식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파장이 찾아왔습니다. 하율이 유치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어머니, 하율 어머니께서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요? 혹시 하율이 할머니 맞으신가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왜 유치원에서 직접 나에게? 혹시 이번엔 아이들 기관까지 동원해 나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걸까? 그런 의심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평온함도 결국은 가짜였구나. 며칠 뒤 동진과 은채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은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하율이 하원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간대가 너무 애매해서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은채야, 유치원에 우리 집 연락처 알려줬니? 제가 좀 바빠서 깜빡했어요. 연락처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근데 왜 거기서 나한테 전화가 와? 연락이 안 되니까 혹시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일이야? 저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 하원까지 내가 유치원 통해 알게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니?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무슨 일 난 줄 알고 심장이 덜컥했어. 은채는 그제야 눈치를 봤고 동진은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네가 하율이 아프다 해서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할 때도 놀랐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니? 은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실수였어요. 그런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서. 또 부탁? 그 말에 제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날 밀어놓고 또 부탁하러 온 거야? 동진이 급히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은채가 반성하고 있어. 진짜야? 회사도 힘들고 이번엔 정말 상황이 급해서 저는 조용히 동진을 바라봤습니다. 급할 땐 엄마 찾고 괜찮으면 사라지고 왜 늘 그래야 하니? 명절에 제주도 갈 땐 아무 말도 없었잖아. 그땐 한마디도 없더니 이럴 땐 나한테 전화 오고. 은채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때 네가 어디 간 건지도 몰랐어. 지인을 통해 들었다. 나한테 말할 필요도 없는 존재였던 거지. 이젠 유치원까지 나를 찾게 만들었네.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 필요할 땐 뭐든 한다는 거야. 은채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만해라. 제가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안 해. 하율이한텐 미안하지만 더는 너희 식으로 나를 부르지 마. 내가 뭐야, 호출 버튼이야. 은채는 고개를 숙였고 동진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적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내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음을, 더는 우습게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제 안에 단단히 자리하고 있음을. 그날 이후로 동진과 은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더는 연락이 없었고 하율이의 소식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내가 거절한 만큼 그들도 더는 나를 기대하지 않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지인을 통해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율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시댁 쪽은 다 손 뗐다고.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친정엄마까지 휴가 썼대요.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시댁은 다이 손 뗐다. 그게 바로 나였구나. 그리고 저는 다시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